분량을 줄여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노트북도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우리가 실습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시간은 지도자 기준이 일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수치도 사용하는 걸 연습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오케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를 배우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 현장 조사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현장 나가서 실습을 해보는 걸로. 지난번에는 현장 조사를 저걸로 했죠. 나침반을 이용한 조사 방법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그 세계대회 치르면서 이제 그 장비가 구비가 됐기 때문에 GPS를 사용한 방법으로 오늘 실습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비 가동되시죠? 그래서 위원장님 한 대, 연명가 한 대,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거 한 대, 두 대로 해서 좀 나눠서 같이 실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이 좀 쌓여서 경사가 있는 곳은 좀 다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완만한 지역을 좀 찾아서 하고요. 우선은 실내에서 하는 교육을 먼저 좀 채운 다음에 나머지 오후에 이제 야외 나가서 실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제작 기준과 수치도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설명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이유나 뭐 과정, 뭐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빼고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암기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실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RDF에서 사용하는 지도의 특징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리엔테링 지도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오리엔테링 연맹에서 제공하는 지도 제작 기준에 맞춰서 이제 지도를 제작을 하고요. 찍지 않으셔도 돼요. 교재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 도북선이 아니라 자북선을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나침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북선을 기준선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 제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위치나 높이, 모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도에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 조사할 때 실제 지형을 지도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한 내용을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드로잉을 하죠. 그래서 그 드로잉 단계에서도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현장 조사한 내용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지도에 표시되는 기호, 모든 기호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세 사람에서 지역을 나눠서 지도를 조사했다고 봤을 때 어떤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길을 표현하는데 뭐 포장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포장된 길로 표현하고 한 사람은 비포장 길로 표현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지도에 그 지도 한 장에 있는 표기물들은 다 일관성 있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현장조사 단계에서 그게 제대로 좀 반영이 돼야 된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명료성입니다.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도를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하고 막 헷갈리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곡선도 매끄럽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서로 선이 붙어 있으면은 일정한 간격을 떨어뜨려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드로잉 단계에서 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제작할 때 몇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행 가능성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을 달릴 때 달리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길을 따라 달리면 별 차이가 없겠지만은 식생 지역, 길이 아닌 곳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경사도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생의 밀집도에 따라서 나무가 빽빽하게 있느냐 드문드문 있냐에 따라서 달리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도에 나타나져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많은 땅 같은 경우, 나무가 밀집되어 있거나 덤불이 있거나 경사가 아주 급경사거나 이럴 때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지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장애물입니다. 지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냇가가 나왔는데 물이 깊어요. 못 지나가겠죠.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죠. 가다 보니까 철조망으로 쳐져 있어요. 아니면 절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도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ARF 지도에서도 그동안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잘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표시가 돼서 선수들이 진행을 할 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돌아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지도에 표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화와 가독성입니다. 많은 특징물들이 있는데 가장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지도에다가 표기를 해줘라.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눈에 잘 보이도록 지도가 드로잉 단계에서 매끈하게 표시가 되어줘야 된다. 정확성. 지도의 정확성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모양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된다. 마지막 5번은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도자 과정은 제일 처음에는 기초도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도 파일을 다운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오케드 파일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사전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하고 그 현장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드로잉 작업을 합니다. 드로잉 한 다음에 이제 지도에 대한 레이아웃, 편집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뭐 필요한 표기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스 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쇄를 해서 지도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 과정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 요거는 초기의 지형도입니다. 수치도상에 나와 있는 지형도인데 실제 지도에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등고선과 물길, 도로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나와 있는 건물, 트인 땅, 운동장 같은 거, 축대 같은 거, 또 이런 등산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드로잉을 합니다. 지금은 이 상태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지저분해 보이죠,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드로잉을 해주면은 이제 선수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자 기준이 작년도에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변경된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규정에 ISOM이라고 있고 SSOM이라고 있는데요. ISOM은 그 숲에서 하는 경기고 SSOM은 공원이나 시가지에서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숲에서 하는 거 폭소링이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ISOM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폭소링은 10,000분의 1로 그 다음에 등고선 간격 5m로 하게 되어 있고요. 클래식은 15,000분의 1이고 등고선 간격 똑같이 5m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트 경기에서는 축척이 5,000분의 1이나 4,000분의 1 그리고 등고선 간격은 2.5m나 2m 간격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변경된 게 요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변경된 건 없고요. 요거 요철지대, 심한 요철지대. 이와 같이 지면이 아주 울퉁불퉁 그 스키장 가면 모글 경기장 있죠. 그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달리는데 좀 속도가 감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지형상의 특징물,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겁니다. 종전에는 갈색으로 X표로 있는데 모양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위벽 모양도 요게 라운드형으로 바뀌어서 종전에는 그냥 딱 직각이었거든요. 라운드 모양이 조금 바뀌고요. 거대한 바위, 지체많은 바위들 있죠. 그게 이런 모양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불규칙한 지면처럼 그 너덜지대 같은 데 있죠. 바위가 바닥이 많은데 산에 가면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빽빽하게 해서 이것도 이제 그 진행하는 속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넣고요.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에 보면은 밀도에 따라서 얼마나 돌이 달리기가 어렵냐, 속도를 나눠주는 형태. 요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여기는 지나가기가 어려운 지역.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트렌치, 수로 있죠. 산에 가면 수로들 많이 있어요. 그 수로가 깊이가 1m 이상 되는 거. 깊이가 1m 이상 될 때 요 모양으로 이제 새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돌은 좀 헷갈리겠다. 예. 그 다음에 우물이나 분수교, 네모 모양도 이것도 새로 생겼고요. 또 기타 물과 관련된 것도 이것도 새로 생겼고요. 이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모양이. 뭐죠? 전에는 흰색 바탕에 노란색 점이었는데 반대로 됐어요. 색깔이. 요거랑 이제 아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를 지금 우리 식생하고 도로 예. 하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좀 짚고 좀 말씀 드리는데 예.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은 식생 일단 일반적인 네 단계로 나눠야죠. 진한 초록, 초록, 연두색, 흰색. 흰색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 킬로당 4분 이상. 킬로당 4분 이상 달릴 수. 우리가 그 뭐죠? 조깅할 때 평소에 조깅할 때 그 정도 속도가 날 수 있는 숲이면은 흰색으로 표기하고요. 그보다 약간 낮으면은 연두색. 이게 천천히 달릴 수 있는 정도고요. 요거는 달릴 수 없고 걸어갈 수 있는 지역 초록색. 요거는 파이트라고 돼 있어요. 파이트 이렇게. 이거는 나무랑 싸우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나가기가 어려운 덤불이 있거나 이런 거 그런 것은 요새 나무가 많은 거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네? 나무가 많은 거하고 많은데 그 밀집도 우리가 그 사이를 지나갈 때 때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느냐를 가지고 합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새로 생긴 게 더 진한 초록이 있어요. 그거는 지나갈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막 대나무밭 같은데, 뭐 가시덤불 이런 건 못 지나가거든요. 그런 데는 아예 더 진한 색으로. 자, 노란색은 트인 땅입니다. 잔디밭이나 운동장 같은데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연두색 아니 그 살색이 있어요. 노란색보다 좀 밝은 거. 요거는 풀이나 잡풀이 좀 있고 뭐 돌도 좀 있고 지면이 거친 곳.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는 넘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속도가 좀 줄겠죠. 이거보다는. 요거는 속도가 줄죠. 이런 땅에 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경우에 요걸 표현하는 거예요. 흰색 점. 초록색 점은 덤불을 얘기합니다. 덤불이 있는 거. 듬성듬성 있을 때. 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땅에 이런 거친 트인 땅. 거친 땅에 나무가 듬성듬성 있거나 덤불이 듬성듬성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흰색 점이나 초록색 점으로 표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작년에 이번에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흰색은 달릴 수 있는 거, 연두색은 천천히 달릴 수 있는 거, 초록색은 달릴 수 없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진한 초록은 지나가기가 어려운 거,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더 진한 초록은 통행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새로 추가됩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거는 키가 작은 나무들이에요. 우리 눈높이보다 낮은